지금 다문화 유치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많고요. 약간 친해지고 싶다는 걸 거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서 얘는 왜 자꾸 나를 때려? 얘는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그 아이들은 10중 8구 대한민국의 아이들인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상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을 스스로 좀 겁내하는 우리 여성들이 있어요. 다문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을 반영한 일반화된 교육 시스템이 우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이 사실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다른 날 보고 계시면 오늘이 수능 날이라서 그렇죠. 마침 또 오늘 패널분들 보니까 뭐 학부모가 한 저는 분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스민 어머니 학부모세요? 예, 오늘은 딸이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싸고 이렇게 저기 수험장에 보내고 고3? 그리고, 예, 고3입니다. 네. 수험장에 이제 수능을 보고 오늘도 한참 기다렸다가 얼굴이라도 좀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 녹화하기 위해서. 방송 빨리 마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녁을 예. 같이 먹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처음 오신 이경채 대표님도 혹시 자녀분들이 예, 저희 자녀는 이미 수능을 옛날에 했지만 네. 제가 30년 동안 유아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 제자들이 수능을 봐요. 제자들이 그래서 5시 반부터 예. 카톡 문자를 엄청 날렸습니다. 아. 수능 잘 보라고 힘내라고요. 예. 어린이집 제자들이 커서 수능을 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근데 매년 11월에 되면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 못지않게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인데, 이게 요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또 얼마 전에 살인유치원 비리 문제까지 터지면서 올해는 특히 모집 기간까지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영유아들은 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년 11월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화 모집 기간입니다. 얼마 전 터진 사립유치원 논란으로 올해 일시적으로 모집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장되기는 했는데요.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의 경우는 매년 보육기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 10명 중 3명은 보육기간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힘들게 입소해도 의사소통,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아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율은 56%. 미취학 아동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동의 양육 환경과 보육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보육기관 문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이 첫 번째 질문은 버티갈 씨한테 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신학기 되면 학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자녀들은 어머님들 참 바쁘죠. 네, 맞아요. 매년 11월이 되면 원화 모집하는 데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어디 유치원, 어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도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나름대로 바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가 6살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계속
진학할 예정이어서 저는 다행히 걱정할 거 없어요. 하지만 아직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찾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매우 힘드실 거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어린이집 비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애타고 또 이제 그만큼도 그 당사자 어린이집 유치원은 설명회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게 신 회장님 아이들 영유아 시기에 보육을 어떤 데서 받도록 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아이 일생이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특수성이 있는 우리 이제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 이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사실은 결정적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그런 그 발달에 있어서 더디게 가는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 보육 환경, 특히 어린이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그 생애가 일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사회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또는 또래 친구 형성 이러한 것들이 매우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정체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특히 우리 그 어린이를 둔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간 다문화 가정 전체에 좀 정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얼마나 돼요? 통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우선 2016년도 행정안정부 통계에서 따르면 이 다문화 가정 6세 미만 영유아는 11만 3,506명으로 전체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대비 3.6%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영유아 아이들이 학력기에 들어서면서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이 늘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몇 개나 되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 것은 뭐 120여 개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모든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그 다문화 자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관계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정말 그 어떤 희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작은 지역 단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오늘 모신 이 대표님이신데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2006년도, 7년도부터 이미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다문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우리한테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서 교사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고요. 이때 제가 처음 영유아 다문화 프로그램을 연구하자고 했을 때 어떤 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회장님 우리는 아예 다문화 아이들이 그렇게 2~3명뿐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해야 하죠? 하고 저한테 물었는데 정항 1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지금 70% 이상이 이미 다문화 아이들로 돼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은 원들이 60%, 70%의 아이들이 거의 다 다문화 아이들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지역 특성상으로도 다문화 아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또 이런 지원이나 이런 투자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버터걸 씨 그렇지 않은 지역에 만약에 다문화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 또 겪는 어려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지금 다문화 유치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많고요. 또 교사들이 전문성이 다문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예. 있어요. 다문화 아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문화 교사님께서도 많이 그러니까 일반 교사님께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다문화 아이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통역 어플을 쓰면서 어린이집 그 교실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네. 이게 참 이 다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말이 잘 안 통한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면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우리 현장에 바로 며칠 전에 또 이런 현상이 저희 원에서도 계속 있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또 친구랑 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 말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몸짓으로 또 이렇게 좀 약간 친해지고 싶다는 걸 거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서 얘는 왜 자꾸 나를 때려? 얘는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의사소통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실에서 이제 다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아이하고도 힘들고 네. 아이들끼리도 힘들고 이 언어 문제 참 무슨 얘기라도 다 힘들긴 하지만 특히 이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 더 힘들 것 같아요, 회장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경채 원장님 계시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죠. 그 어린이집 앞에다가 그 각 나라 말로 가장 그 뭐 베트남이다, 뭐 캄보디아다 이 학부모가 있는 곳에는 그 나라 언어로 그 연간 뭐 계획서, 월간 계획서, 주간 계획서를 번역해서 보내주기.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또 한국 사회의 그런 교육을 좀 이해하고 자녀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지를 사실은 이 기초 작업을 여기 지금 이경채 대표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주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네. 경우는요. 아이들끼리도 문제가 있지만 교사하고 아이도 문제 있지만 사실 교사하고 엄마도에 대한 어려움이 더 있어요. 교사하고 그 아이의 엄마하고. 예, 그 아이 엄마랑 예를 들자면 뭐 하다못해 아파서 아이가 아파서 왜 이렇게 아팠어요? 왜 왔을 때 이렇게 돼 아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엄마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교사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유치원이든지 초기에 이런 진통을 지금 다 겪고 있고요. 특히 우리 다문화 가족 그 엄마인 그 여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원장님 입장에서나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약간의 저항도 받으시잖아요. 우리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라든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지할 거 있어요. 각 나라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아이에게 뭔가 가르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다문화 어린이들이 함께 할 때에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또 그 엄마를 통해서 그 나라의 동화라든가 이런 걸 또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텨갈 시 이제 이런 중심에 이제 아무래도 교사분들이 좀 많이 좀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걸 다 타결해 나가려면 결국에는. 맞아요. 보육 현장에는 교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태도와 인식. 저 같은 경우는요.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거든요.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까지 가서 이제 그 다문화 이해 교육 이중언어 교실을 또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갈 때요. 교사부터 제가 인사를 하면 교사가 안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오는 순간에 교사가 인사만 하고 나가버린다든지 이게 저는 되게 무시를 당하고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그걸 원해요. 요리, 그 몽골 전통 요리를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요. 춤, 뭐 문화 이런 거 다 하는데 제가 요리를 같이 함께 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뒷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도와줘요.
그런 교사들도 있으셔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세요라고 저는 엄청 황당한 그런 것을 진짜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물론 좋은 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이 대표님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는 것도. 저희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중국인 엄마를 둔 아이가 굉장히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처음에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 같이 키우다가 얘가 다 중국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우리 원에 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굉장히 안 통하고 모든 곳에서 얘가 좀 폭력적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할 때도 문자는 보신다 그래서 문자로만 이제 통화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온 반 애들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저히 얘를 못하겠다. 얘 어디 이제 상담소에 가봐야 된다. 얘는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연령에 저희가 또 다른 반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옆반으로 아이를 옮겼어요. 그런데 옆반 선생님이 걔를 보면서 항상 웃으면서 걔를 너는 잘할 수 있어.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는 우리 친구야. 친구들한테도 얘가 좀 느리니까 니네들이 도와줘야 돼. 하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얘 하루의 일과를 매일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문자로 해서 다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순한 아이가 되고 언제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됐냐. 그렇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교사의 차이가 인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 우리 그런 역량이 있어요, 버터같이. 그러니까 교사들마다요. 사실상으로는 우리도 커서도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든 고등학교 들어가든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을 통해서나 뭐 저희 완두기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내가 고등학교 때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나 얼마나 잘 나갔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주변 멘토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좀 약간 많은 것을 불편한 아이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언어를 안 통하고 상황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사실상으로는 우리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에 가보면은 인정을 하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죠. 다문화 교육에 대한 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한 번씩 하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너무 짧게 하는 그런 교육들 굉장히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박아들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심리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뭐 자신의 지식은 부족한 거고요. 그러면 너무 바쁜데 일일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교재 교구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재 교구를 부족하면은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가 부족하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문화 교육은 아직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재 교구 연구 등이 그렇게 더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금은 아마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문화 그럼이라는 게가 있어요. 한 몇 개국에 10개국 정도 되는 건가 몇 개국에 필요한 그 나라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써도 부족한 겁니다. 이게 참 일반 어린이집도 사실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데 또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는 더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신경이 필요할 텐데 그걸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또 지원도 많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버트갈 씨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지만 그냥 이렇게 다문화 가정 말고 아예 외국인 가정인 경우에는 또 더 어렵다면서 이게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그렇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싸요.
어린이집 보육비가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비싼 거죠. 그러니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등록자라고 하면 아예 못 보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도 참 이런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죠. 통계 잡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이게 2017년 작년에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조사를 결과를 보면 이 외국인 아동이 21.7%가 보육기관 입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예 그런 경험이 거부를 아예 한다는? 거부를 당하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보육기관에서 다니지 않은 경우도 22.4%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국내 미취학 아동 비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2%라는 거 그거 감안하면 그 10배 이상이 되는 거죠. 거의 20배죠. 그래서 힘들게 보육기관을 입소해도 의사소통,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도래 관계에 차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니까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나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 지금 그 외국인 아동의 경우는 그 보육료가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 일반 저희 경기도 기준에 경기도 7사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8만 원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아이는 거의 외국인 아동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단 이제 지금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안산에서 생겼어요. 안산시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작년 6월부터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아마 처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해줘야 가뜩이나 힘드신 분들인데 그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이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아동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리 그 유엔 헌장에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안산이 정말로 그 한국의 국제 다문화 도시답게 이런 지원을 했다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현장에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 아동들이 차별 없이 또 어떤 그 보육이라든가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다문화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 이경재 대표님 같은 경우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참 우리 아동들이 그나마 제대로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안산으로 이사 가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안산은 또 이제 시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고 하니까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데 근데 마침 이제 신 회장님께서 이렇게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역차별 뭐 이렇게 해서 내국인들과 또 갈등 이런 게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버티가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아동수당 10만 원씩. 이걸 외국인 분들에게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국민청원이 올라오는데 그걸 놓고 또 시끄럽다면서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맞아요. 외국인이어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아동수당이 충분히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외국인이고 아동도 외국인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반응들을 보면 우리 세금, 우리 돈 가지고 왜 외국 아이까지 키우고 외국 아이한테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참 이제 힘든 부분이죠. 쉽게도 누구나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쉽게 말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는 그걸 좀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산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문화 가정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자체마다 지원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그 지자체에 이사하기 마련이에요. 그럼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부터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게 국적 여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는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주소지를
도구 있으면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재료를 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의 국적을 불문하고 아동이 18세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16세 미만 아동이 스웨덴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부모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예, 우리 그렇다고 너무 멀리 이사 가기가 너무 머네요. 이사 가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거면 우리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도 분명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당연히 지원이 되는 좀 성숙한 우리 이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머지않아 될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권리도 갖고 있어요.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것이 존중되는 우리 그 사회 일대에 우리가 어떤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사회 또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영합니다, 정말.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이가 뭐 저도 뭐 아이 키워봤고 하지만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도 그걸로 또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지원금이 나와도 어려운데 근데 이게 또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것마저도 못 보내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겪는 좀 특별한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버티가 씨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이 정말 말을 너무 느리게 해서 속을 태웠던 아이 중 하나예요. 거의 40개월이 넘어서야지 문장 하나를 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얘가 다문화 아이기 때문에 엄마가 혹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할 때 저희 시댁에서도 얘가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심리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건강하고 제 남편도 건강하고 가족 이력에는 그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개월이 넘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제 딸이 모든 것이 느렸어요. 뭐 걸음마도 늘었고요. 30개월 되도록 걸음마도 늘었고요. 또 말도 되게 느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 특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정말 미리 평가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 그런 것들 보면 제가 다문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받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이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보실 텐데 그렇게 좀 다문화기 때문에 언어가 느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떠세요? 많아요? 왜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경우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한테 한국어를 하려고 이제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계속 자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오면 역시 친구들하고 한국어가 아닌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저희 원에 있는 아이인데 하도 이제 친구를 찾고 이렇게 건드려서 제가 이제 저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계속 저한테 처음에는 한국말 몇 마디 하더니 그 다음은 중국어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니까요. 얘가 계속 중국어로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제가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어는 아주 유창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한테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1, 2년 후에 정말 훌륭한 통역가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될 것도 같은데 너무 급하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제 동생이 저기 소화를 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좀 정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제 조카가 그런 환경에 커가지고 아빠도 좀 뭐라 그러죠? 그런 똑같은 문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딸은 너무 수다쟁이에요. 근데 이 딸은 어디서 뭐 배우거나 뭐 그렇게 가서 배운 거는 아니라 집에서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소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녀서 소화를 배웠었거든요, 동생을 위해서. 근데 그 친구는 조카는 그런 게 없이 너무 유창한 거예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말도 엄청 유창하고 이것도 하는 이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중 언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아이가. 신 회장님도 주변에 이런 사례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언어적 그렇게 혼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건 또 하나의 희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 원래 뇌 구조가 2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 혼란이라는 것이 저도 실제로 우리 5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 갔을 때 또래하고도. 그러면서 베트남어를 자꾸 한다라든가 또 때로는 한국어를 해요. 그런데 집안 환경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집안 환경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할머니하고 살고 있고 엄마는 이제 공장에 가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조금 있기는 있으나 매우 언어 소통이 집안에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돌아오면 엄마는 이제 모국어를 사용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언어적 그런 혼란을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막 깊게 고민을 해서 엄마들이 그 걱정보다는 하나의 희망으로 가되 이것을 학교와 가정이 잘 이렇게 협력해서 아이가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어떤 그 기운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중 언어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2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는 것인 것뿐.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처럼 보통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도 정수년상, 다문화 정수년상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심사하면서 정말 이중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완벽히 구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보면은 똑같이 언어적인 발달이 너무 늦는다는 평가를 많이들 받아왔던 아이들인데 크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이중 언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모와 보육기관에서 언어 문제를 다문화 가정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자라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위해서 쓰일 인재들이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건데 너무 어른들이 성질이 급하네요. 그렇죠. 마음이 급한 거죠.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가 이런 데서 급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데서까지 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얘기를 좀 바꿔서요, 신 회장님. 이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뭐 다문화든 뭐 외국 아이든 뭐 한국 아이도 똑같은데 엄마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엄마들 환경은 좀 어때요? 엄마들 환경. 열악하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회장님이 매주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어볼 때마다 환경이 어때요? 그러면 어려운 건 아는데. 저도 여쭤볼 때 힘들어요, 사실은. 네, 당연히 열악하죠. 네. 네. 우리 이제 한국 여성 모두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주 여성들은 정말 친정 부모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도 독박 육아에 굉장한 그 사회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의 시급함을 갖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주 여성일수록 그런 거 굉장히 높은 그 스트레스, 그야말로 독박 육아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요. 그러나 이 여성들은 애초에 꿈이 있었어요. 자, 우리도 경제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 결혼 이주 했잖아요. 결혼 이주 올 때는 경제 활동의 목표가 강하죠. 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낮 동안에 아이를 돌보기 어렵지요. 직접적으로 아이 키우고 네. 어떻게 할지 뭐가 제일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 관련해서. 저는 문화 차이가 문화 차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문화 차이지 않냐라고 말하고 싶어도 감히 어머님께서 그런 말을 잘 안 들으실 것 같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몽골이 추운 나라예요. 아이를 그 따뜻하게 입히고 또 이제 항상 싸요 아이를 거의 이제 저는 지금도 아이한테 내복 한 개 입히고 또 입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의 그 저희가 받은
그 교육인 거예요. 또 거기서도 그렇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양말 신겨야 되고 네. 춥든 안 춥든 간에 양말이 있어야 네. 되고 춥든 안 춥든 간에 내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추운 나라니까. 근데 부모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왜 그러냐. 애는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 추운 겨울에도 긴 양말 없이 지낸다든지 또 이제 몽골은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성향이 커요. 아이가 걸어 다니다가 떨어지거나 부딪히면 네가 막았어야지 하면서 등을 치거나 근데 그건 폭력이 아니고 그냥 너무 이게 아이를 너무 헬리콥터 엄마처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너무 과잉 보호처럼 제가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너는 왜 아이를 10명 키운 사람처럼 왜 이렇게 훈육을 하냐.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고 제 교육 환경이 그런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갈등 때문에 전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물이 많잖아요. 근데 몽골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탁 빨래를 할 때요. 정말 모아서 하는 성격이에요. 이게 거의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얀옷끼리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색깔별로 이제 하는데 어머님은 매일매일 이제 세탁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저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탁기에서 나온 물을 재활용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씻잖아요. 그럼 엄청 큰 따라에다가 제가 물을 받아놓고 그걸 화장실 물로 쓰거든요. 물을 재활용 계속 쓰는 거예요. 그때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 씻고 몸 씻고 난 다음에 나온 물이 그 더러운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물에 대한 소중함이 저는 진짜 강한데 한국은 어떻게 더러워서 사냐 뭐 하냐 근데 저는 이게 네네 저는 어쨌든 간에 좋은 나라라서 저랑 거의 반대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 자스민 의원님은 완전히 반대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되게 따뜻한 나라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저는 한여름에 애를 낳아도 보일러를 틀어놓고 되게 따뜻하게 있으라고 씻지 말라고 하고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나오자마자 씻고 걸어다니고 뭐 하고 덥잖아요. 이제 그거를 못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는 환경이 달라서 어렵고 문화가 달라서 어렵고 게다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라는 그런 정보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거를 시댁에서 받아주면 참 좋은데 무조건 한국의 문화를 고집하시고 계셔서 제가 특히 물 때문에 어머니 2년 동안 살았거든요. 물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버트가 씨나 자스민 의원님 같은 경우 힘드셨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아이를 또 봐주시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장님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이돌봄이가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정책도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냥 집에 두고 엄마가 외출을 하거나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가는 경우 이러할 때 아이들이 그냥 집 근처에서 놀다가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좀 있었던 것은 우리 이제 뉴스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살 이전에까지는 이제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이 이제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은 그 많은 민원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7세까지는 그 친정 부모를 초청해서 한국에 지금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요. 이 7세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갔을 때가 더 어려움이 있지요. 좋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 13세까지로 중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그 친정 부모들이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여성들의 소망이기도 혼자서 합니다. 밥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요리를 하거나 혼자서 지 스스로 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이 정도? 중학교쯤 되면은 아니면 최소한 사실상 고학년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버티갈 씨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이 맡길 때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서울에는 몽골 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몇 개의 건물이 있고 또 이제 몽골의 거리라는 게 데가 있어요. 근데 한 건물을 예를 들자면 1층부터 10층까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용실, 식당, 뭐 매점 이런 거 다 해서 한국어가 필요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비상계단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노출이 돼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놀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거기 모여 네,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마다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 아이냐면 그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적게는 제가 보기엔 3살, 또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 직장 바로 옆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거기서 놀게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아동들이 실종되는 사건도 많이 있고 주변에서 거기가 유명해요. 그 아동이 실종에 대해서 뭐 경찰 신고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죠. 야, 그렇게까지 모여 있는데 어떻게 좀 아동 보호 시설이 없을까요? 근데 이 대표님도 이런 경우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전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경기도 쪽으로 지금 긴급한 보호 요청이 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외국인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 한 분이 이제 여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얘네들한테 뭐 어떤 학습이 이런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만 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아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걱정되고 또 이대로 방치되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공무원이 내려오면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관계법을 이제 그때부터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굉장히 외국인이 저희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어떤 때는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다 경제 활동 하시는 부모들이죠. 외국인 부모님들은 거의 99%가 경제 나가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그 3D 우리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쪽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으면 사실 한국 사회가 안 돌아가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이라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네. 저는 외국인 아이들도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건강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이사 갈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유아 독성을 고려한 양육 환경하고 재개적인 교육 지원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 유아들은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의 기회가 정말 병등하게 보장을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지만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다문화 가정에서든 아니면 외국인 가정에서든 그 아이들은 10중 8구 대한민국의 아이들인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빌려해서 오신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얘기를 나누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오늘도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 정도씩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늘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교육이나 뭐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복지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꼭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기관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을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숫자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에 나올 아이들이 많아질 텐데 자 우리 고침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 아이들도 다문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닌 유아기부터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하고 그 마음 열린 사고를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어른으로 자라는 것 같고. 오늘 버트갈 씨는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제 의원님하고 정말 동감하고요. 여기다가 덧붙이자면 저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 이 사람들의 아이를 위한 보육시설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몽골타운뿐만 아니라 러시아타운도 있을 것이고 네팔타운, 파키스탄 이게 다 총이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한 개라도 좀 배치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말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딱딱 정해져 있네요. 소장님 이렇게 어디로 해야 되는지 너무 보이는데 왜 이게 잘 안 되죠, 회장님?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인 지금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타운 여기에도 사실은 전문 기관하고 연계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미팅타운을 통해서 제안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몽골 복지시설, 몽골 전부에다가도 제안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실질적인 답변을 우리 신회장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적으로 보면은 다문화하면 뭔가 막 특별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막 세계인의 교육이다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다 하는데 그런 특수성을 반영한 일반화된 교육 시스템이 우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은 정부가 그 정책에 좀 이런 그 특별함을 감안해서 계속 제도화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교육기관의 가장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의 목소리를 좀 마지막으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보육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교사들에게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가장 먼저 와서 아이를 낳고 만나는 어떤 그런 기관이 바로 어린이집이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다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예전에 한참 강화되다가 요즘은 사실 국가에서 요즘은 다른 쪽으로 또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협의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사들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다시 교육하고 또 다시 교육을 해 계속 그거에 이제 반복으로 저희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가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저희 교사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좀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문화의 어떤 것들은 다문화라서 특별한 교육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육과정에 누리교육과정 또 영유아 보육통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이 다문화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스며들 때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특히 보육기관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보육기관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사실 다문화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문화를 다르게 키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겠죠.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 주위의 보살핌, 사회적 협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다문화 유아들이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과 따뜻한 배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문화 영유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